간교대 노동당에 입당한 뒤 간첩 교육을 받고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은 20일 안으로 간첩단 사건이 생깁니다. 애들을 그 보는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죠.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유럽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 5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셨다는 부분, 세상에 이런 불의도 있는가. 야, 서울대 최종길 교수를 이 자리에서 고문해서 우리가 죽였어. 국가를 기억나버려든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바다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묶인 채 시신이 발견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도 모르는 죽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실은 그 자체로 마침내 밝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 어디부터 저희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남산으로 먼저 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1972년 중앙정보부 제9기 입사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감찰실 특명수사국 경기지부 그렇게 근무하다가 1981년에 사직하고 지금 현재 미국 페어팩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 중앙정보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국의 의문사 1호 서울대 법대 고 최종길 교수의 막내 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뵌 거는 1973년 10월 16일입니다. 중정에 협조해 주러 들어가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중앙정보부 남산청사 정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형님, 그냥 이 못난 동생 직장 입대 한번 받은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형님께서 웃으시더라고. 내가 남산을 다 들어가 보는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형님과 그렇게 둘이 거기까지 갔었습니다만 형님은 돌아오시지 못했고 그 후 50년이 흘렀습니다. 현행 헌법을 고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심. 일본 국내에서 내가 구출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근데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이 저항을 시작해서 1973년 10월 2일에 그 서울대에서 데모가 발생했습니다. 그 데모를 시작으로 해서 데모가 이제 확 번져나가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뭐 간첩단 사건 같은 걸 조작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던 중에 총무국의 박은규라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5국 그럼 대공수사국입니다. 거기에 김석찬 수사관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에 대해서 묻더라. 뭐 형님이랑 학교 동창인 이재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학생들의 시에 무슨 간첩 같은 세력이 있다. 이제 덮으시고 공작을 많이 하죠. 최종길 교수는 독일에서 뭐 여러 가지 친분 관계 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조사할 게 있다. 제가 김석찬 수사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동생 최정섭입니다. 좀 만납시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한방 웃더라고요. 아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형님한테 제가 그날 저녁에 갔죠. 혹시라도 정보부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누가 뭐 전화라도 하거나 그러면 자극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라고. 뭐 그런 대화 나눴어요, 형이랑. 그때는 방공을 국시로 삼는 시절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빨갱이 잡는데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게 국민의 도리 아닙니까? 형님 주민등록증 맡기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저녁 6, 7시쯤에 퇴근할 때 제가 가봤어요. 주민등록증이 그냥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안 나오실까? 그러나 결백하시니까 나오시겠지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틀째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세 번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근데 그날 밤도 안 나오신 겁니다. 진짜 일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5시에 새벽 5시. 전화가 따라랑 울리더니 감찰과장이 아침 7시까지 감찰실에 대기시켜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들어갔어요. 의자 마주보고 앉았어요. 우리 형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간첩의 죄를 뭐 다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 자살해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니들 직원이 형이라고 잘 받을 것처럼 두 형제가 손잡고 들어오게 깜빡 속여가지고 죽이냐? 사흘도 안 돼서 다 죽여. 네, 아버지께서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을 하셨었고 또 미군 통역병으로 역할을 하셨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중도 우파 정도의 사고, 그리고 이분의 전공이 민법입니다. 물권법.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법이 물권법이에요. 이걸 전공하고 이거에 대갑니다. 그런 사람이 일테면 좌로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봐야 소용이 없대요. 현장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형님 시신은 국립과학연구소로 옮겼대요. 지하실에서 물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7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그런다. 자기도 모르게 지하실에서 물 먹이고 그랬다는 걸 실토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당신을 마음대로 죽이고 당신을 마음대로 치우고 그러냐? 야전 침대 끼는 목대 있잖아요, 양쪽에. 그거를 잔뜩 갖다 놓고 그걸로 패는 거예요. 그 공구리 바닥에 딱 뺏겨놓고 다오로 탁 얼굴이 다서 그 주전자로 물 붓고. 서울대
최종길 교수를 바로 이 식으로 이 자리에서 고문해서 우리가 죽였어. 나보고 형님 사체 검시에 부검에 좀 입회해달라는 거야. 니들 멋대로 죽여놓고 나보고 입회. 왜 내가 입회하냐. 그런 거 할 수 없다. 니들이 마음대로 죽였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냐. 협박이죠. 정보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 싸울 수가 없었어.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상황이야.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서 막 발표하겠지. 그걸 막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런 데다가 누명 씌워서 발표하지 말아라. 그 나중에 그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뭐라고 또 각서를 써달래요. 우리 온 가족이 최종길 교수가 간첩인 걸 다 알았다는 각서를 써달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그 각서 별 신경 안 썼어요. 왜? 뭐 털끝만큼이라도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때만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우리 형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으니까. 김치열 중앙정보부 차장은 유럽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 5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수, 회사원, 은행원,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조사를 해도 뭐 최 교수가 뭐 간첩이라는 증거나 뭐 간첩단과 연결되었다는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그냥 암장시켜 버렸던 거죠. 형님을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몰아서 발표를 하더라고.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우리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놔야지. 내가 아는 것만이라도 남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또 형님 뒤따라서 또 죽을 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배신이죠. 최종선으로서는 2중, 3중으로 배신을 당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유신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정권이고 그 악랄한 정권인지를 실감케 하는. 제가 원래 도망가서 쓰면은 없어져 버리면 간첩의 동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놈도 눈앞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딱 거기가 제일 좋은 데더라고요. 정신병동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세브란스로 간 거예요. (1973년 10월 26일)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지금의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후일을 위해 형님 죽음에 대한 오늘의 이 한을 생생히 남겨두는 것이다. 이 글은 진실 위에 아무 가식도 없는 나의 유언인 것이다. 그간의 과정을 다 썼어요. 그때 당시까지 아는 그 책임 있는 수사관들 쓰는 만큼 썼죠.
광주 이정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간첩의 자식이라고, 반역자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썼어요. 광준, 희정, 우리 가문의 우리 세대가 그들의 조작에 의하여 또 사라져간다 해도 눈물을 흘려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언젠가 아빠의 소망이며 사랑이었던 수천의 법대생들이, 서울대생들이, 학생들이 너희 두 남매의 안위와 성장을 눈여겨 지켜주고 너희 두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날이 필연코 오고야 말 것이다. 최 교수의 자식답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히 세상을 보며 살아가거라. 1973년 11월 11일 최종선. 변모하는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내일의 희망인 젊은 청년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욱 기쁘게 그리고 굳게 느끼게 됐지. 고모 안녕하셨습니까? 고모부도 안녕하셨고요. 응지엠의 출임은 봄방학하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될 겁니다. 국어 공부도 하고 산수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고모부도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희정입니다. 1학년 들어갔습니다. 윤석국민학교. 오빠랑 다닐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인자하시고 애들을 그 보는 얼굴이 정말 기쁨이 가득하시고 아주 그냥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막 얼굴에 배어 나오셨어요. 그야말로 미술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었고 또 언젠가 나는 화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배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쓸쓸히 떠나가시는 그런 뒷모습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버지를 뵌 마지막이었다. (10월 19일) 아침이었는데 친척들이 모두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뛰어나오셔서 저희 둘을 꼭 껴안으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서 사는 거다 이렇게 결의에 찬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줄이야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10월 25일이) 돼서 그 발표가 났을 때 어른들은 저희들이 그 텔레비전이라든가 보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이렇게 간첩 누명까지 쓰셨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뭐 슬플 때마다 항상 아버지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혼자서 삭히는 때가 많았죠.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옛 앨범 사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지나가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번 그 관을 뜯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었죠. 형님이 그때 책을 쓰고 계셨어요.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죠. 형수께서 조교 이름 누군가 이름을 대면서 그 양반한테라도 책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광준이가 옆에서 듣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광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책 쓰지 말라 그래. 내가 쓸 거야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책을 남겨주셨어요. 다 법학에 관한 책들이었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아버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 학생, 시민, 노동자, 농민들이 핍박을 받겠는가. 바로 핍박받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다. 정면으로 대결해야 된다. 정의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자. 그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10월 중순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 미사를 봉헌하는 어느 날 미국의 신호트 신부님 미사 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를 주시면서 최정일 교수를 아세요? 그래요. 모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또 우리는 최정일 교수가 돌아가신 내용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하버드에 2년간 가 계셨거든요. 제롬 코엔 교수, 이분들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말 같은 동료로서 1년 됐을 때 한국에 우월한 1주년하고 워싱턴 포스트에다 썼어요. 코엔 교수가. 신호트 신부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해 12월 10일 인권회복 기도회 때 미사를 봉헌하고 최정일 교수님을 위한 추모 미사는 12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그 사건을 정면으로 공개하게 되었죠. 오늘에야 이 땅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교수님의 추도 미사를 올리게 됨을 부끄러워합니다. 정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사 간청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최종길 교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데가 그 기도회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그 이러저러한 그 글을 쓰고 또 뭐 발표하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나는 64년에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가만둘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수작된 걸 보고 분노를 해서 나는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당시에 신부님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그 미사를 올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을 차마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도록끔 억압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1년 후에 명동성당에서 고문사례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아직까지도 뇌리에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해 12월 31일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응암동 성당에 있을 때인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시부님 반갑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 최종길 교수의 동생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최종선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느낌에 막 그분의 눈에서 막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아요. 신부님께 제 수기를 가져갔어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셨죠. 나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좀 안전한 데다가 그걸 맡기고 싶었어요. 언젠가 이거를 발표해 주셔서 우리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꼭 밝혀 주십시오. 이 사건이 꼭 밝혀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도 뭐 신변이 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메리아 수녀님이라고 그분께 소리들면서 수녀님이 좀 잘 간직해 주십시오. 수녀님이 이걸 이제 장독대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니들한테 고개 안 숙인다. 그것도 수기도 써서 신부님께 다 갖다 놨고 붙자 언제고 준비는 돼 있다. 국가를 결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5.16 민족상 시상식입니다. 안전보장 등 각계 부문에 걸쳐 정말로 중요한 거 최종기를 죽이고 간첩으로 모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게 현실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직 멀었다. 암울했죠. 그놈들이 상을 받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그 박정희 잔당들이 전두환이하고 다 그런 시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절망했죠. 언제 민주주의가 올까?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지금 그날이에요. 계엄군이 진압하는 거예요. 그걸 정보부에서 그걸 보고서 실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중계방송 비슷하게 막 현장에서 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제가 절망하기 시작했는 거 아니? 시민군 이렇게 호칭을 했었는데 좀 지나더니 폭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양아치 시민군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 진압됐잖아요.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면서. 그때 절망했어요. 전 그때 10몇 년을 기다렸잖아요. 형님들 아가시고. 더 이상 민주주의를 기다릴 희망이 없어지더라.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갖고 안 두고 나온 거예요.
민주화의 기운이 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갖게 됐죠. 아, 우리 형님 그 억울한 한을 좀 풀 수도 있겠구나. 그 형수님 찾아갔습니다. 그 수기는 이미 함세영 신부님께 가 있으니까 뭔가 하려면은 그것이 그 자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수녀님이 어디다가 놓으셨을까? 우선 수녀님 행방을 찾아야 되니까 수녀님들끼리 이동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떤 이제 도서실에 도서관에 이제 보관을 했었는데 내가 그 행적을 이제 찾아낸 거죠, 이제. 10월 초순경 전화를 받았어요. 난 평화신문의 김정남입니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평화신문 그게 인쇄 바로 직전에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김정남 선생이 저보고 이거 원치 않으면은 그냥 인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 이름 붙이기를 이제 최종선의 양심선언으로이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보도하는 게 과연 안전하게 보도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아마 너한테 위해가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취소를 해도 좋다. 그때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기다려온 일입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감사하다고. (88년이면은) 그 73년부터 만 15년 죽음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 지나면 안 되니까 이 15년 되기 전에 이걸 사건화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와 사재단 협력을 얻어서 고발장을 쓰고 그 관련자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남겨주고. 처음에는 김상수 검사한테 했어요. 제가 진술 같은 걸. 근데 그 다음 날은 무슨 검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적당히 묻어버리는 거지요. 뭐 나를 정보부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난 최종길 교수 동생이다. 뭘 적당히 덮냐. 역사 앞에 진술하는 거다.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두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수십 장의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참고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변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일부 김상수 부장검사는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최 교수가 타살됐다는 증거나 단서 등은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내일로 끝나는 공소시효가 그때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자살도 타살도 아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죽었는데 누구도 기소하지 않는 채 공소시효를 이제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아직 안 끝났다. 언젠가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제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계속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여서 422일간 천막 농성을 하면서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종철 군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님과 이한열 군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께서 참 많은 애를 쓰셨죠. 그래서 결국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었고 2000년부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의문사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뒤 한 건당 6개월 동안 진상조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의문사의 조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30년, 40년 된 사건을 가지고 소환을 하니까 서로 간에 책임 전가를 하고 또 같은 사실도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틀린 게 있고 흐트러져 버린 거죠. 오늘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데 인권 유린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됐던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한 6개월이 넘어가면서 타살됐다는 것을 슬슬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국장이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결국에는 타살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밀어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걸 저희들이 실토했고요. 결국에는 공언하다가 죽은 거로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관련자들을 다 찾아낼 수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아버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사인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 교수님이 잡혀온 상태에서 전기 고문기계가 새로운 기계로 바뀌었는데 그 작동법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최 교수님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게 이제 국가 차원 전체에서 인정이 되지는 않은 거죠. 고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해결은 당시 중앙정보부 지휘부였던 사람들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과 김치열 차장은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누가 지시했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다 하는 것이 자기의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사과할 리가 없고. 최종길 교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음을 이르렀을 때 그게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숙제 비슷한 거로 남아있는 그런 미제 사건이라고 아직은. 진실을 세월의 망각 속에 덮어두고서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되 결코 잊지는 말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분명 자살이 아님에도 기껏해야 의문사 수준에서 머물렀던 최 교수님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 끝에. 제 이름은 최종순입니다. 저는 1987년도 9월 달에 60훈련단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서울대학교 84학번 최우혁의 큰형입니다. 87년에 동생이 사망한 이후로 아버지는 이제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육아협의 총무를 거의 30년 거의 가까이 하셨어요. 어떠한 외압도 그건 극복하고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여기저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혁이는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심한 경우에는 경찰 체류탄을 발등에 맞아가지고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이 우혁이를 내둬서는 안 되겠다.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라. 9월 8일 날 아침에 우혁이가 덕정병원에 입원해 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 입원실이 아니고 영안실에 새까맣게 그은 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말은 새벽 1시 아마 좀 못 돼서 우혁이가 소각장 근처에 있는 데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했다. 군 생활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라는 게 헌병대 조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 근무자, 상황병, 불침번, 동초 다 사후에 조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박종철처럼 누구를 부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가고 부르려고 했는데 끝내 함구해서 죽은 것처럼 그것처럼 우혁이도 아마 견디기 어려운 양심을 파는 아마 그런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군대를 안 가겠다는 우혁이를 억지로 보냈으니 내가 이제 우혁이를 죽였다라는 이제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강물에 투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막내에 대한 형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제가 죽으면 제 아들에게 저는 이 진상규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부탁할 겁니다. 국군 기무사가 그 박태순을 미행 추적하는 과정들을 확인이 됐는데 정확하게 사망과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31년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열사 친구예요.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성희가 그렇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고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40년 전에 김두한과 제가 같이 군에 끌려왔다가 두항이는 의문사로 사망하고 저는 살아 돌아와서 아직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내 친구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으로. 안치영 선배가 박종철의 2년 선배예요. 박종철이 제 또 1년 후배고 같은 서클이었어요. 근데 같은 사건으로 사실은 한 사람은 고문 살인을 당하고 한 사람은 사라졌어요. 실실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으면 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는지, 또 그 유가족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다 담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희생자들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국가는
그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해자인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아닌 거죠. 피해자를 내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도대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애초에 조사 대상으로 했던 분들이 80여 분 정도 됩니다. 그 8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1은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를 덧붙여서 우리가 81 플러스라고 하면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어떤 기호로서 기억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진실로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고백하고 당한 사람들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나는 단 한 건이라도 마침내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 역사에 증명돼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최정길 교수를 마음에 모시고 이곳 묘소에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유신 독재 체제에 희생된 많은 분들, 독재 체제에 이를 제기하셨던 훌륭한 증언자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최정길 교수를 기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노력이 아름다운 믿음 또 정의의 실현, 민족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감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정화를 느낍니다. 이제 모든 분 한 분 한 분의 이름, 비석, 거기 써있는 글씨 하나하나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던져주고 계세요. 근데 아직 미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명은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염원을 안고 살면서 좀 아름다운 미래, 정의로운 미래를 실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또 간직하고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은 저는 마지막 길이 되겠습니다. 마음은 항상 형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십시오. 형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형수님.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가겠습니다. 형수님 가겠습니다. 형님. 형님, 형수님, 50년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형수님도 한스럽게 살다 떠나시고 이제 저도 곧 형님, 형수님 뵙게 될 겁니다. 네 지금의 진상규명을 하고 난 후에 너를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 나중에 보자.
처음엔 저의 자화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었는지 저의 자화상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의 형상까지 같이 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